안녕하세요. 손관승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명작인 모나리자에 얽힌 리더십과 프랑스의 문화 자본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모나리자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이어서 이 그림을 전시하고 있는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 앞에는 언제나 긴 줄이 늘어서 있죠. 호기심이 강한 리더 여러분께서는 이런 의문을 갖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빈치는 이탈리아 사람인데 왜 모나리자는 그림의 고향인 피렌체가 아니라 이국 땅인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 걸려 있는 것일까? 혹시 약탈 문화재 아닌가? 루브르가 많은 침략 전장에서 획득한 약탈 문화재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모나리자는 그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리더 한 명의 뛰어난 안목의 결과입니다. 그 이름은 프랑스와 1세, 16세기 전반 프랑스를 다스렸던 왕이죠. 그 이전까지 프랑스 왕들은 대부분 영토 확장 욕구에만 눈이 멀었을 뿐 문화와 예술에 대한 안목이 별로 없었습니다. 젊어서 왕자에 올랐던 프랑스와 1세는 직접 군사를 이끌고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이탈리아 반도로 향했습니다. 밀라노를 필두로 이탈리아의 도시를 점령하는 동안 그곳에 뛰어난 건축과 예술 감각을 눈여겨보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프랑스의 문화 자본을 확충하겠다고 결심한 계기였지요. 그 결과 첫 번째 착수한 일이 S급 인재의 초빙,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초청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당시 이탈리아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입지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교황으로 선출된 레오 10세는 피렌체 태생으로 메디치 가문 출신이었기에 다빈치는 내심 로마의 큰 프로젝트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친구인 브라만테 그리고 라파엘로와 미켈란젤로 등 젊은 작가의 손에 이미 맡겨진 뒤였습니다. 로마에서 다빈치 인생 최악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의 수첩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메디치 메 그레아로노 에 데스트로소노, 즉 메디치가는 나를 창조했고 또 나를 파괴했다. 메디치 가문에 대한 애증의 감정이 절절히 실린 메모였습니다. 변화가 절실한 순간이었죠. 그때 프랑스와 1세가 다빈치에게 손을 내민 것입니다. 아무튼 프랑스와 1세는 다빈치를 접견한 뒤에 그에게 푹 빠졌다고 합니다. 장르를 가리지 않는 폭넓은 지식, 최고의 예술 감각, 거기에 공학적인 기술과 안목까지 두루갖춘 만능 천재였기 때문입니다. 젊은 왕은 만약 그가 자기의 궁전으로 온다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주겠노라고 약속했습니다. 왕은 다른 유명 예술가들과 다빈치를 비교하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는 법을 알았던 리더였죠. 그렇게 해서 다빈치는 동년배들이 상당수 세상을 떠난 60대의 나이에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과 함께 당나귀의 가방을 싣고 알프스 산맥을 넘습니다. 그 가방 안에 저 유명한 모나리자가 들어있었던 것이죠. 세례자 성 요한 등 지금 루브르 박물관에 걸려있는 다빈치의 그림들도 그 가방 안에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 초특급 인재와 역사상 최고의 킬러 콘텐츠가 함께 알프스 산맥을 넘은 것입니다. 프랑스로서는 이보다 더 행운일 수 없고 반대로 이탈리아로서는 두고두고 한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프랑스와 1세는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이제 천하를 얻었다. 모나리자라고 흔히 알려져 있지만 그 그림의 정확한 이름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미켈란젤로의 제자이며 이름 있는 예술가였던 조르조 바사리가 르네상스 시대 뛰어난 주요 예술가들의 삶을 추적하면서 예술가 평전이라는 책을 냈는데 그 안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을 뿐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프란체스코 델 조콘도를 위해 그의 부인 모나리자의 초상화를 맡아서 4년 동안 노력을 바쳤으나 완성하지 못한 채 내버려 두었다. 그는 당시의 프랑스 왕의 화가였다. 자, 여기서 말하는 모나는 이탈리아로 결혼한 여성에 대한 경칭이고요. 리자가 그녀의 이름입니다.
당시 토스카나 고문서에 따르면 그녀의 남편 프란체스코 디 바르톨로메오 디 차노비 델 조콘다라는 남자가 비담 무역으로 부유해진 피렌체의 재력가였습니다. 이미 2번이나 아내를 잃었던 그는 1495년 리자 디 게라르디니라는 아가씨와 재혼합니다. 그림이 그려졌던 1505년에는 모나리자가 26살 혹은 27살쯤 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가 르네상스 시대의 위대한 작가들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대부분 바사리의 이 책 덕분입니다. 피렌체의 우피치 미술관을 설계할 정도로 뛰어난 건축가이기도 했던 바사리는 관련자들이 사라지기도 전에 발로 뛰어다니면서 인터뷰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그를 가리켜서 최초의 미술 사가로 평가하는 이유이죠. 하지만 바사리는 모나리자라는 그림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어릴 때 다빈치와 모나리자는 이미 고향을 떠났던 까닭입니다. 다빈치가 사망한 뒤에 왕은 4천 플로린이라는 거액을 주고 그 명화를 자기 소유로 했다고 합니다. 과연 모나리자 미소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오늘날 이 작품의 모델로 추정되는 인물만 해도 무려 10명이나 됩니다. 심지어 이 작품이 남자의 초성화 혹은 수염이 없는 화가의 자화상이란 추론까지도 있습니다. 이 명작은 왜 그려졌는지 또 누구를 위해 그려졌는지는 영원한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다빈치가 그림에서 일부러 모호하게 한 듯한 스푸마토 기법을 이용한 것처럼 안개와 같은 신비함만 남겨져 있을 뿐입니다. 다빈치는 젊은 왕의 든든한 스승이자 친구였습니다. 앙부아즈에 있던 왕궁과 다빈치의 거처 사이에 비밀 통로가 있어서 왕은 그를 자주 찾았다고 합니다.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살았던 다빈치. 그는 1519년 5월 2일 왕의 품 안에 안겨서 편안히 숨을 거뒀다고 바사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빈치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모나리자의 미소를 얻었습니다. 프랑스와 1세를 가리켜서 프랑스 문예 부흥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덕분에 프랑스는 오늘날 세계 첨단의 문화 수준 그리고 세련된 예술 감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문화자본은 형태가 없기에 무형자본에 속합니다. 이 시대에 강조되는 리더의 덕목이죠. 탁월해지고 싶으면 탁월함과 만나야 됩니다. 안목을 키우려면 뛰어난 안목을 가진 사람과 직접 만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